지금 바로 대만을 공격해도 한국이 미국 뒤를 봐준다면 미국에게 밀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 하여튼 한국 놈들 여러모로 도움 안 돼.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탄탕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중국 해군 관련 무기 홍보를 전문으로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늘 중국 해군의 위용을 세상에 알리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대만 문제와 미국의 개입, 그리고 한국과 비교되는 여러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속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를 뒤져보다 보면 미국에서 발간된 기사와 한국 언론 매체들이 가득히 실은 분석, 자료들이 제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내용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꿔버릴 만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해외 군사 동향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서두부터 충격적인 문장이 제 뺨을 후려치듯 다가왔습니다. 미국 CNN에서 보도한 기사를 인용한 부분이었는데 최근 미국이 자국 해군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업을 적극 활용해 함정을 빠른 속도로 찍어내거나 수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은 아무리 함정 척수를 늘려도 아직 미국의 풍부한 노하우와 항공모함 전단 운용 역량을 따라갈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한국 조선 기술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 관련 전문지나 한국의 유력 언론들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경우 중국 해군 전력이 사실상 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조선업 실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계적 리서치 기관 자료를 보면 이미 한국이 세계 선박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조선 분야뿐 아니라 방산 산업 전반에서 한국이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공군이나 육군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해상 전투력 증강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단숨에 뛰어넘을 만한 뚜렷한 기술적 우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으로 구성된 우방 세력이 영내 해역에서 중국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연합전단을 구성하고 있고 만약 대만 해협 분쟁이 발발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랐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이야 늘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해왔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듯하여 제 신경을 거칠게 건드렸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에서는 심지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강 해군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조선업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중국을 깎아내리는 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한국은 미국 항모 전단의 수리나 정비, 구축함 대량 건조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 해군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대규모 바지선을 이용한 상륙 훈련이 진행되고 최신형 함정들을 대량 건조하며 중국 연안 전체를 막강한 해양 전력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 언론이 말하는 노하우 격차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운용을 거의 100년 넘게 이어오며 실전에서 다져낸 이지스 시스템과 전투기 운용 기술은 이제 겨우 몇십 년 만에 연구하고 시도하는 중국과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우리는 항모를 3척이나 만들어냈고 잠수함 전력도 상당하며 함정 척수로만 보면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모를 여러 척 만든다고 해도 아직 운용 능력이 부족하고 미국의 오랜 전투기 운용 전술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코웃음 치는 형국이었습니다. 중형 항모 6만 톤급 몇 척으로 10만 톤급 핵추진 항모, 전단 10여 개를 굴리는 미국과 맞먹을 수 없다. 산둥과 랴오닝을 합쳐봐야
실제로 원양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역량은 부족하다. 중국은 아직 대양 해군이라기보다 근해 방어나 지역 분쟁 위주로만 운용하고 있다. 이런 평판을 인터넷이나 전문가 분석에서 계속 듣게 되자 하루 종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심 무렵 회사 식당에 들렀을 때 동료 룽미팡이 한국과 미국 언론 기사 내용을 흥얼거리며 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장탄탕, 요즘 한국 신문 기사를 봤어? 미국 항모 같은 대형 함정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수리나 점검을 해줄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해군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잘 알잖아. 미국에게 뒤처진다느니 한국이 거들어준다느니 그거 다 외국 언론이 과장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룽미팡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국 BBC나 로이터 통신 같은 외신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라는 건 클락슨 리서치 자료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중국도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은 한국이 상선부터 군함까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잖아. 저는 분해서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매체에서 쏟아지는 소식들을 접할수록 제가 몸담고 있는 중국 해군 홍보직의 무게감을 절감했습니다. 어떻게든 반격하고 싶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 댓글이라도 달아보는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항모 전단을 3척이나 보유했고 더욱 대형의 편갑한 항모에 전자식 캐터폴트 기술까지 적용 중입니다. 미국처럼 10만 톤급 핵추진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함정 건조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답글은 차가웠습니다. 중국의 항모 역사와 운용 노하우가 얼마나 빈약한지는 이미 여러 전문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아직 10년 안팎의 운영 경험으로 미국의 100년 넘는 전력을 따라잡기 어렵다. 함재기 운용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함정수가 많아도 미국은 질적 우위와 전 세계 동맹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했다. 게다가 한국이 지원에 나서면 훨씬 빠르게 수리와 보급을 받으니 해양 분쟁에서 미국이 밀릴 가능성은 낮다. 저는 다시 분노가 끓었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잡혔습니다. 주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위기와 국제 여론 동향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홍보 담당자들이 모여 해외 언론에 반박 자료를 뿌리고 중국 해군의 장점을 대대적으로 부각할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대만 문제에 계속 강경한 어조를 내고 있고 내부적으로 대규모 상륙 훈련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대만을 압박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한 간부는 우리는 이미 상륙전에 대비해 대규모 바지선 작전을 수십 차례 훈련해왔다. 대만 해협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미국이 멀리서 항모 전단을 끌고 오는 동안 우리는 이미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간부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한국이 구축한 군수 지원 조선 기술로 지원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미국의 항모 전단 10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그걸 다 억제하기는 어려울 거다. 게다가 한국이 뒤에서 수리와 보급을 담당해주면 미국은 장거리 작전도 훨씬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울려 퍼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 제가 나섰습니다. 한국에 왜 밀린다는 겁니까? 한국은 우리와 인구수나 영토 크기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조선업 기술 하나로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보다 우위에 선다는 말이죠. 다른 간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중공업과 조선 기술을 축적했고 군함 제작 역사도 나름의 기반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스텔스 구축함, 잠수함 기술도 빠르게 익혔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이미 이지스함 여러 척을 운용하며 태평양 일대에서 미국 일본과 합동훈련을 꾸준히 해왔다. 전 세계 해군 역학에서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다. 저는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회의 분위기가 워낙 묵직해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분노가 풀리지 않은 채 하루가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운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다시 한번 뉴스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한국의 한 방송사가 해외 매체를 인용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미 대만은 반격 수단으로 미사일을 대량 배치해 삼엽댐 등 중국 본토 주요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대만을 얕보고 들어갔다가는 내부 분열과 치명적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또다시 분을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대만은 언젠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만이 역공 시나리오를 직접 언급하며 우리를 조롱하는 모습이 너무나 거만해 보였습니다.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를 중국인으로 짐작했는지 한국에서 온 무역업자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요즘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한국도 입장이 애매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거다. 한국 조선업이나 방산업체도 미국 수주를 따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만약 대만 문제로 미국이 우리에게 간섭한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크게 당하게 될 거다. 우리는 14억 인구와 막강한 무기를 갖춘 대국이다. 항공모함도 이미 3척을 확보했고 더 많은 전력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그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대국인 건 잘 알지만 이미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얽혀 있어서 중국이 전쟁이라도 벌이면 자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주도 중인데 대만이 핵심이긴 해도 한국도 반도체 강국이라 미국과 움직이면 중국이 기술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게 밀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 더 이상 대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서양인은 한국인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대충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거고 미국은 보유 중인 항공모함 전단 10개를 동시에 투입해 압박할 거다. 중국 항모는 중형 2척에다 세 번째도 시운전 중이라 전력 차이가 크다. 한국이 수리 보급을 도와주면 미국은 장기전을 훨씬 유리하게 끌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술집이라 크게 소리칠 수도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니 온갖 분노와 치욕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중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왜 우리 중국이 한국 같은 나라와 계속 비교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든 한국과 미국 언론의 논조에 맞설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외 전문가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한국 기사에서 인용한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에는 중국 해군이 함정수로는 미국을 앞서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항모 전단 운용 기술과 잠수함 노하우, 글로벌 파트너십 면에서 아직 미흡하다. 한국처럼 선진 조선 기술과 미국 동맹을 통한 시너지가 없으니 해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오히려 밀릴 우려가 있다는 구절이 선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는 엄청난 경제력과 인력이 있고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민족주의 기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만은 분명 우리 조국의 일부이고 저는 배운 대로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이 조금만 더 분발해 전력을 증강하고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 헛된 망상을 못하게 압도해버리면 언젠가 전 세계가 중국의 힘을 실감하게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저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사 동료 룽미팡조차 회의가 끝난 뒤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강해진 건 사실이야. 나도 자부심이 있어. 하지만 대만을 진짜 침공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
대만도 수많은 미사일과 방어 무기를 갖춰놔서 쉽게 점령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우리 경제도 휘청일 테고 그런 위험을 안고 갈 수 있을까? 저는 또 폭발했습니다. 룽미팡, 너도 한국 전문가들이나 서양 언론 말을 그대로 믿는 거냐? 우리가 함정을 얼마나 빠르게 건조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 뒤처진다는 걸 수긍한다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무시 못할 전력이 된 건 맞아. 근데 해군력이라는 게 함정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조종사 숙련도나 항모 운용 경험,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 전자전 능력 등을 종합하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 한국이나 미국은 그런 걸 훨씬 오래전부터 다져왔고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야. 저는 마음속에서 그래도 한국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시장 규모도 작은데 언젠가 우리가 훨씬 앞질을 거다며 위안 삼아왔지만 룽미팡의 말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에서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토하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상륙 작전이 실제로 얼마나 까다로운지, 미군이 개입한다면 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홍보부인 저와 군사전략팀이 모두 모여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무력 시위로 대만을 고립시키고 단숨에 상륙해 점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태평양을 건너 빠르게 접근한다는 설정이 추가되고 일본, 한국 등이 합류하거나 지원한다는 시나리오가 들어오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일부 구축함과 잠수함을 연합 함대에 투입한다는 가정을 넣으니 우리의 보급선이 차단되는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후방에서 항공 지원과 함정 수리, 전력 보충을 빠르게 수행한다고 치자 우리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거듭 도출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총괄한 상급 장교가 그런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저 또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태평양 일대에서 고도의 해군 작전을 펼친다면 중국으로선 그 전선에서 무한정 소모전을 벌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또 한바탕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뚱한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상급 장교 중 한 명은 이건 과장된 시뮬레이션이다. 우리에게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엄청난 로켓포가 있다. 미국 함대쯤은 한순간에 때려 부술 수 있다.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빠르게 수리해줘도 우리가 다 날려버리면 그만이라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군사전략팀 다른 장교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했으면 미국이 벌써 세계 패권을 내놓았겠습니까? 미국은 미사일 요격과 핵심 자산 보호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실전 배치되었다 해도 미국도 빠르게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도 미국과 전자전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100%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만 자체도 방어력을 많이 갖췄고요. 그러자 그 상급 장교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며칠 뒤에는 외국 기자들이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홍보 담당인 제가 그들을 안내했는데 중국 해군력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질문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중국이 상륙 작전을 얼마나 축적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대만 해협을 건너는 동안 미국과 한국이 연합 전력으로 방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항모가 미국 핵추진 항모 전단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고 보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군 전력을 강화해왔고 대만 해협은 훨씬 가까우니 지리적 이점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이 멀리서 오는 동안 우리는 이미 대만 주요 거점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자 취재진은 그러나 해전은 제공권과 제해권이 완벽해야 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독일이 영국을 침공 못했던 것도 일본이 몽골 침략을 막아낸 것도 결국 바다의 장벽 때문 아닌가. 미국은 수십 년간 세계 최강 해군을 다져왔고 대만 해협에 칠함대를 비롯한 강력한 전단을 보내면 중국이 쉽지 않을 거다. 한국의 지원이 결합되면
함정 수리와 보급 면에서 미국이 훨씬 유리해진다고 날카롭게 묻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큰 소리를 치는 순간 역효과만 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시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당장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막상 우리가 대만을 치면 제대로 움직여서 중국을 몰락 직전까지 몰고 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한국이나 미국 따위에게 무릎 꿇을 일은 없다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게시판을 보니 한국의 한 유명 군사 칼럼니스트가 쓴 분석글이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중국이 대만을 빠르게 점령하려면 압도적인 상륙 전력과 제공권, 제해권이 필수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태평양 일대에 칠함대 등 강력한 전력을 배치해둔 상태고 한국이 조선업과 해군 운용 경험을 지원하면 미국은 훨씬 더 쉽게 장기전을 준비할 수 있다. 대만도 각종 미사일, 잠수함, 해안방어 체계를 갖춰 쉽게 뚫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도 역시 미국이 바다의 왕자다, 한국의 조선 기술 지원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비현실적으로 보는 게 대세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터질 듯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중국은 이미 엄청난 무기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한참 압도적이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 조선업이 대단해도 우리의 인구와 자원을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쓰고 싶었지만 돌아올 조롱이 두려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사내 선배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님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과 미국 편을 들면서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러다 중국만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선배들 역시 비슷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장탄탕,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무시당할 전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미국과 맞서려면 최소 10년 이상 더 준비해야 할 거다. 그 기간 동안 한국처럼 정밀한 조선 기술과 전자전 역량을 쌓고 항모 운용 노하우도 늘려야 해. 지금 섣불리 전쟁 걸었다가 경제 제재라도 당하면 우리만 손해일 수 있어.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과 미국의 존재감을 오히려 치켜세우며 저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같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절대 인정 못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한국이나 미국을 겁에 질리게 만들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얼마 후 국내 SNS와 한국 포털 사이트의 또 대만은 삼엽댐을 핵심 타격 지점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이 먼저 침공하면 대만도 삼엽댐 등 주요 시설을 결사 공격할 것이다. 세계 최대 댐인 삼엽댐이 붕괴되면 중국은 대재앙이라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저는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만이 감히 어디를 친다는 거냐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언론은 이런 시나리오를 크게 보도하고 있었고 대만 군사정보 사이트에서도 중국이 먼저 공격하면 대만도 삼엽댐을 타격하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전의 무서움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한국의 한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군사 전략과 국제 정치를 전공했고 한국 언론과도 자주 인터뷰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시작부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왜 한국은 계속 미국에 협조해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까? 같은 아시아 국가끼리 협력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교수는 차분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군사기술, 조선업, 반도체 산업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시장과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중국도 중요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면 한국은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한국 내부 여론도 마찬가지니까요. 미국과 공조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속이 끓어올라 반박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우리가 대만을 공격하면 방해만 하겠다는 거네요. 그 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해왔고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며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지원할 능력도 갖췄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은 당연히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겁니다. 함정 수리가 필요하면 한국 조선소가 맡고 서해나 남중국해에서 보급을 돕는 시기겠죠. 국가 간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저는 논리로 그를 이길 수 없게 되자 억지를 부렸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미국을 도와도 중국은 14억 인구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왔고 항모 건조 속도도 빠르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다.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테니 한국이 돕는다고 해도 별 소용없다. 교수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 쪽 희망사항으로 보이네요. 해전이란 건 단순히 함정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계 패권을 쥔 미국은 중국이 쉽게 그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겠죠. 국제사회 제재가 따라붙으면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을 감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중국이 더 불리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 화상회의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까봐 참았습니다. 제 분노는 한층 커지면서 언젠가 우리가 저런 전문가들을 모두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국내 주요 언론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쉽게 침공하기 어려운 이유 한국, 미국과 연합하여 대만 사태 시나리오 준비 중 같은 제목들입니다. 한국 방송과 신문에서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을 연일 내보내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중국 해군이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해도 미국 한국 해군과 연합으로 움직이면 아시아 바다에서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항모가 추가로 늘어나도 운용 노하우 부족과 글로벌 동맹 부재로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는 자극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 사내 메일로 돌리며 한국이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하느냐고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장탄탕, 우리가 이렇게 발끈하면 그쪽만 더 좋아할 거야. 진짜 우리가 대만을 칠 수 있었다면 진작 쳤겠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군사적 압박만 하는 상황이잖아. 한국이 개입하면 보급과 수리에서 미국이 훨씬 유리해진다. 괜히 전쟁을 벌였다가 우리만 손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현실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사 다른 부서들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교역이 끊길 경우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을 일으켰다가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 중국 경제가 박살나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말로만 강경하게 위협하고 실제 행동은 삼가는 쪽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굴욕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전투기 부품 기사도 보니 핵심 기술 특허를 한국 협력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업체가 직접 중국에 납품하는 건 아니었지만 국제 공급망 속에서 다국적 기업과 협력해 결국 중국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기 개발을 할 때도 한국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셈이라 제 자존심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방향 감각을 잃은 기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가 뒤집힌다. 미국이 진짜 화내면 중국 패배는 시간 문제.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할 준비가 됐다 같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중국 해군 홍보 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에서도 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길에서 만나는 외국인조차도 한 목소리로 중국이 대만을 실제 침공하면 쉽지 않고 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이 그리고 14억 인민의 엄청난 잠재력이 이렇게 손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밤낮 없이 자료를 찾아다니며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주는 내용만 골라내려 합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한국 기사들을 보면 볼수록 제 논리를 뒤집는 자료만 넘쳐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매번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중국은 곧 위대함을 증명할 거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최고의 무기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이 아무리 조선업이 뛰어나도
우리는 인력과 속도로 압도해버리면 그만이다. 미국도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지만 내면 어딘가에서는 두려움이 조금씩 피어오릅니다. 정말로 제가 틀리고 중국이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자부심과 분노로 버텼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왕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중견 여행사 화사 관광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로 근무해 왔습니다. 집안 대대로 역사를 연구해 왔다고 자부하고 저 자신도 칭화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남다른 엘리트 가이드라고 손님들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해 왔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 서양권 손님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아시아 역사를 잘 몰라서 제가 중국의 역사를 우월하게 설명하고 중화 사상이나 동북공정 논리를 펼치면 대개 고지곳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동북공정이 무엇이냐고요? 중국 동북 지방엔 만주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역사, 예컨대 고구려나 발해, 심지어 간도 논란까지도 모두 중국사로 만들어버리려는 국가 프로젝트지요. 저에게는 당연히 고구려, 발해는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공식 입장이 있고 한국이 이것을 반발해도 우리는 대국이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자신해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어차피 중국 문화에 지류하는 생각을 깊이 깔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 노부부가 제 투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준 이번 투어 명단은 유럽인들로만 구성된 VIP 코스였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 등이 줄을 이루었지요. 저는 역시나 이번에도 유럽 손님들이니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회사 직원이 급하게 말하길 왕웨이 선생님, 갑작스러운 예약 변경으로 한국인 노부부가 이 팀에 합류했어요. 원래 다른 팀이 저는 속으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이라니 제가 동북공정 얘기를 하면 불편해할 텐데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군.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손님도 내 해설을 들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시내 호텔 근처에서 대형 투어 버스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양인 일행들이 먼저 탔고 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 am Wang Wei, your specialist guide in Chinese history. 손님들은 오 멋지다, 대단하다라며 호응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 자랑하는 걸 즐깁니다. 칭화대라 하면 중국 내 최고 명문이니 서양인들이 보면 진짜 엘리트구나 하면서 존경해주기 마련입니다. 그 시각 제가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노부부가 뒤늦게 올라탔습니다. 노부부는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단정한 옷차림, 약간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눈빛이 맑아 보였습니다. 김민수, 김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인사 몇 마디를 건넸고 두 분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뭔가 예의 바르고 조용한 분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경계했습니다. 제 해설에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괜히 시비 안 생겼으면 좋겠다. 버스가 자금성 쪽으로 달리는 동안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중국 역사를 개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던 방식대로 조공책봉 관계에서 한국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논리를 살짝 흘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중국은 천자가 다스리는 중심국이었고 주변 국가들은 조공을 통해 예를 갖췄습니다. 한국조선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며 사실상 속국이라 봐도 큰 무리가 없지요. 이 말에 서양인들은 그저 그렇군요 하며 수긍했지만 저 뒷자리에 앉은 한국 노부부가 묘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았습니다. 뭔가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당장 언쟁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일단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자금성에 도착한 후 저는 버스에서 내린 손님들을 이끌고 웅장한 문과 광장을 지나 태화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명청 황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역설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는 사이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사신들이 황제께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속국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왕이 아니라 조선국왕이라는 지위를 황제에게 인증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던 김영희가 손을 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저도 조공체계에 대해 조금 배웠는데 그게 곧 속국화나 멸시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예를 주고받는 문화였고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는데요. 저는 내심 불쾌했지만 겉으론 미소를 지으며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중국 시각에 따르면 그런 나라는 황제에게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조선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중국을 섬겼고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배워갔다는 건 사실이니 속국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요. 서양인들은 제 논리와 부인의 질문 사이에서 어리둥절해했지만 대체로 중국이 대국이고 한국이 작은 나라였으니 그렇겠군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는 부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당겨 더는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했고 저도 그냥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그 정도로 끝났기에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별일 없겠네 하고 안도했습니다. 자금성을 둘러본 뒤 점심시간에는 베이징 더고리구이 전문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양인들에게 중국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곁다리로 한국 음식마저 중국 기원이라고 우기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프랑스인 부부가 한국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치가 한국 대표 음식이라 하지만 사실 중국이 원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매운맛을 내는 발효음식이 중국에서 먼저 발달했거든요. 한국은 그걸 가져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대부분 서양인들은 아, 그렇습니까? 몰랐네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민수가 슬쩍 미소 지으며 영어로 대꾸했습니다.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만 명확한 사료로 김치 중국 원조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배추나 고추 같은 작물 자체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시기, 그리고 한국 특유의 발효 방식이 결합된 시점 등은 여러 논문에서 논의돼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국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크다고 봅니다만 유럽인들이 논문까지요? 라며 흥미롭게 바라보았고 저는 속이 상했지만 한국 분들이 좀 자존심이 있으시니 그렇겠지라고 넘겨 짚었습니다. 하하. 그래도 결국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어차피 조선왕국은 옛날부터 우리 문물을 받아들여왔고 김치 문화도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남편이 다시 말할 듯 했지만 김영희가 이야기가 길어지니 일단 식사하시죠라며 막았습니다. 주변 서양인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 이상 식탁에서 크게 논쟁하진 않았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베이징 근교의 만리장성 거용관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1시간 이상 가야 하니 저는 습관적으로 동북공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중국 동북 지역, 즉 옛 만주에 관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국가나 민족을 중화민족의 일부로 보는 연구지요. 특히 고구려나 발해도 사실상 중국사라고 결론짓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제사회도 점점 중국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이 말에 서양인들은 아, 그렇습니까? 고구려와 발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듣고 보니 중국이 맞겠네요라며 쉽게 납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부부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영희가 손을 들고 영어로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가이드님, 제가 듣기로 고구려는 한때 수하당이라는 중국 왕조와 대규모 전쟁을 벌여 심지어 수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데 그걸 어떻게 지방정권 반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동요 없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지방정권이 중앙정부와 큰 전쟁을 벌이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고구려가 한때 강했어도 결국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망했고 당나라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부인이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부흥운동이 계속됐고 망명 세력이 발해라는 독자 국가까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당의 속국이 된 게 아니겠는데요? 제가 바로 발해 역시 당나라 군정기구가 발전한 것이란 학설이 있다고 우겼고 노부부는 더 질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다른 서양인들이 만리장성에 곧 도착한다며 시끌시끌해지면서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 폭발은 없었지만 뭔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리장성 거용관은 관광객이 많은 인기 스팟입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일행을 이끌고 장성 입구로 올라가며 또다시 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흉노, 돌궐, 선비, 그리고 고구려 등 북방동북 변방을 막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결국 고구려도
중국 내 변방 지방 정권이었기에 중앙정부가 통제하려 했던 거죠.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뻗었지만 본질은 만주 일대에서 시작된 중화 문명권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그렇군요라며 장성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부부가 의도적으로 제발 가까이 다가왔고 김민수 남편과 불만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혹시 고구려를 지방정권이라 하셨는데 수단과의 대규모 전쟁, 그리고 수나라를 몰락하게 만든 을지문덕살수대첩 같은 사례를 어떻게 단순 반란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나라 대 나라의 충돌 아니었나요? 제가 그건 역사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라고 대충 답하자 남편이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고구려가 수당을 격퇴하고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했다는 건 수많은 중국 사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방반란이라고만 몰기엔 너무 규모가 큰 전쟁이었고 도리어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걸 정말 중국사의 한 에피소드로만 볼 건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위 서양인들도 귀를 쫑긋 세우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지만 겉으로 최대한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워낙 방대한 사건들이 있었으니 그런 정도의 반란 사례는 흔합니다. 고구려가 좀 세력 컸다고 해서 독립국이라고 할 순 없지요. 지금은 학교에서 거의 다 중국사라고 봅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 더 나누진 않죠. 그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노부부끼리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듯 한탄하는 모습을 제가 힐끔 봤습니다. 제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건건 반박을 하지? 만리장성 투어를 마치고 다시 시내로 돌아와 숙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럽인 손님들은 중국 요리에 만족해했고 한국 노부부도 크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독일인 부부가 저와 노부부에게 동시에 물었습니다. 왕웨이 씨는 고구려 발해가 다 중국사라 하시고 한국 분들은 반박하시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마이크는 없었지만 식당 안에서 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칭화대 역사 전공이고 이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동북공정이 연구해온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점점 중국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요. 한국이 뭐라 해도 이미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말에 한국 부부가 확실히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희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틀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이드님, 뭐 국가정책이니 이해한다 쳐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단정짓는 건 너무 과장 같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나 국제학술대회에서 고구려 한국사로 분류하는 일도 많고 발해가 황제 칭호와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는 비성문헌 자료도 있습니다. 가이드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 학계가 정설이라는 건 사실 중국 내 일부 연구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뿐 전 세계 학계가 압도적으로 동의한다곤 할 수 없지요. 이 말에 주위 서양인들이 하며 놀랐습니다. 부인이 자료나 실제 예를 조금씩 들어주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창피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결국 버럭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테니까. 그렇게 이날 식사는 미묘한 신경전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손님들 체크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양인 가족들이 먼저 방으로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한국 노부부가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영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가이드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게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대학에 근무하다 은퇴한 역사 교수 부부입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나 어쩐지 너무 자세히 아시더라니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태연히 웃으며 그렇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라고 넘겼습니다. 부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이드님께서 얘기하시는 일부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의를 차려 큰 충돌을 피했는데 내일부터도 이런 식으로 왜곡된 해설을 계속하신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칭화대 출신이고 국가정책인 동북공정을 너희가 뭔데 감히 하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하며 각자 입장이 있지요. 제가 잘못 안 했다 생각합니다. 국가정책과 학계를 따라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냉랭하게 끝냈습니다. 노부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내일도 날리겠군 하고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천당공원부터였습니다. 이곳은 명청대 황제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라
건축미가 뛰어나고 상징성도 컸습니다. 저는 수없이 해설해온 곳이라 늘 하던 식으로 황제 숭배가 주변국에도 영향을 주었고 한국도 이를 모방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버스가 천단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황제를 천자로 섬겼고 주변국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이 주장하는 단군 신화라는 것도 사실은 사망호제 신화를 변형한 것이죠. 곰이 사람으로 변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건 본래 중국 토템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말에 서양인들이 오, 곰이 사람으로 라며 신기해했지만 한국 노부부가 참지 않았습니다. 김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어로 천천히 그러나 격앙된 톤으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단군 신화가 그대로 중국 사망호제 신화에서 빌려왔다고 볼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야기는 고유한 토템 숭배 사상을 반영하는데 곰 토템 자체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삼국유사, 제왕운기 같은 13세기, 14세기 한국 문헌에도 이미 단군 신화가 고유하게 전해져 있고 이를 중국 신화의 단순 파생이라 말하기엔 무리 아닙니까? 버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 반박은 예상했기에 굳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광대한 중국에서 이어진 토템 문화를 생각해보면 한반도 지역도 결국 중화문명에서 비롯된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너무 편파적이네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주위 서양인 몇몇도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말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설을 마치고 천단공원 도착을 알렸습니다. 천단 내부를 돌아보며도 노부부는 다른 서양인들에게 직접 동아시아사는 복잡하며 중국과 달리 한국은 고유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양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까지 왕의 가이드가 틀렸나? 라고 확신하진 않는 듯 보였습니다. 중간에 한 영국인 관광객이 노부부에게 어제도 만리장성에서 다퉜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 건가요? 왕의 씨는 계속 중국사라 하고 라고 묻자 김영희가 이제 아예 수위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역사 교수였고 사료와 논문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가이드님이 주장하는 고구려 발해 중국사는 동북공정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치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제학계나 유네스코는 고구려 발해 문화가 한반도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왔습니다. 또한 조공속국이라는 말도 오류가 많습니다. 동아시아 외교 체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양인들에게 이런 편파적 해설을 반복하는 건 역사적 범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범죄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부부가 어느 정도 점잖게 반론하던 모습에서 범죄나 마찬가지라는 말로 저를 몰아세우다니 정말 수위가 올라갔구나 느꼈습니다. 주변 서양인들도 깜짝 놀라 가이드님 그렇게까지 잘못된 해설인가요?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공개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기 꺼려져 다음 코스로 이동합시다라고만 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부부의 화난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버스에서 간도 문제를 언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점 코스를 마치고 오후 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도는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 즉 길림성 등지의 국경지대입니다. 옛날에 한국이 여길 자기 땅이라 주장했으나 사실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이미 중국 영토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이 다시 되찾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 말에 김민수가 즉시 겁 없는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은 일본이 조선왕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상태에서 청과 멋대로 체결한 협약입니다. 을사늑약 1905 직후 한국은 독립적 외교 권한이 없었는데 청일 간거래로 간도를 중국에 넘겨버린 거죠. 그게 정당합니까? 이런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도 수없이 비판해왔습니다. 가이드님께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만 단정짓는 건 역사적 맥락을 전혀 무시한 발언이죠. 제가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제법적으로 간도는 중국 땅인 건 맞지 않습니까? 이미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의를 못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실적 국제 질서가 확립됐으니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중국 영토입니다. 남편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게 현실이니 끝이라고 우겨버리면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간도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하면서 그 역사를 전부 중국사라고 꾸며내는 동북공정 접근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백두산 정계비에
동쪽으로 토문강, 서쪽으로 압록강이라 적힌 해석이 분분한데 중국 측이 무조건 두만강이라고 잘못 번역해 간도를 차지했다는 설이 유력해요. 저도 못 참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너무 민감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를 이유가 없고 오랫동안 간도는 중국 쪽이 시로 지배했으니 논란이 끝난 얘기입니다. 서양인들은 당혹스럽게 우리를 쳐다봤고 버스 안이 시끄럽게 소음이 올라갔습니다. 김영희도 토문강과 두만강은 단순 어음 차이로 볼 수 없다는 논문이 많다고 반박했고 저는 그건 한국 논문이지 않느냐고 고함 질렀습니다. 정신없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이 말려 겨우 진정됐지만 노부부는 계속 분개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 해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라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숙소 도착 후 이번엔 저녁 식사 직전에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로비에 모인 서양인들에게 제가 내일 일정을 브리핑하는데 김영희와 김민수 부부가 모두 거세게 항의하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폭발시켰습니다. 김영희가 서양인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의 가이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고구려 발해는 독립국이었고 수단과 전쟁 기록은 중국 정사에도 나옵니다. 조공이 곧 속국이라는 것도 대단한 왜곡입니다. 국제정치 체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간도 협약 문제도 한국 외교권이 없을 때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것인데 왕의 씨는 이미 끝난 문제라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땐 이건 역사를 모르는 서양인들 상대로 왜곡 선전을 하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부터 자금성에서 조공, 만리장성에서 고구려, 천단에서 단군 신화, 그리고 간도 문제까지 온갖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 방침이라지만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편향된 선전만 일삼으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양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와, 노부부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데 라는 표정이었지만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며 살짝 의심을 품던 사람들도 혹시 정말 문제가 큰가 하고 노부부 편에 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두 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칭화대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고 동북공정이 학계 정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걸 손님들에게 알려주는 게 왜 범죄입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 국가정책에 태클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영희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정설이라니요.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고 학술지 논문도 참조했는데 중국 학자 중에도 고구려 발해 중국사 주장이 시대착 오적이라는 비판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거짓말하셨지요. 그리고 사대속국이라는 부분도 중화사상에 사로잡힌 발언입니다. 조선 왕조가 명청에 조공한 걸 보면 속국이라지만 서양 외교사와 비교해보면 일방적 예속이 아니었어요. 부인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문 기사와 논문 타이틀을 일일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동북공정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국가주도 연구사업이라는 BBC 보도, 고구려는 독립국임을 시사하는 5세기 기록에 대한 학술 논문 요약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서양인들이 와, 기사와 논문이라면 근거가 있군. 왕의 씨 해설은 정부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겠네. 라는 반응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되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김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어. 저희는 더 못 참습니다. 서양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왕의 씨가 엉터리를 가르치고 중국 영토 역사라고 우기고 있어요. 저희는 패키지에서 이탈하겠습니다. 직접 자유여행으로 베이징, 텐진을 둘러보고 가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관광청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공인 가이드가 왜곡 해설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겁니다. 놀라운 사태였습니다. 주위 서양인들도 패키지 여행을 이탈한다며 술렁거렸는데 김영희가 곧장 이건 관광청이나 베이징시 관광당국 혹은 국제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야 마땅하다. 역사 사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뭐야,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인데 어떻게 투어를 그만둔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서양인들이 또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노부부가 그쪽을 향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어제부터 우리가 다녔던 일정 중
왕웨이 씨가 한 얘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됐는지. 자금성에서 조공속국 일하며 한국 역사를 통째로 무시했고 만리장성에서 고구려를 지방 반란 세력이라 했지만 실제론 수단과 맞서 싸웠고 심지어 수나라를 몰락시킬 만큼 강대했습니다. 천단에서 단군 신화가 곰 토템이라 중국 거라 우기는데 그것도 충분히 독자적 기원임이 학계에서 논의됩니다. 간도 문제도 일방적 해석만 했지요. 이런 식으로 중국 최고, 한국은 중국 일부라는 주장을 반복한 걸 보면 객관적 가이드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양인들은 맞아. 진짜 이상하긴 하네 하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막 큰 소리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데 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충격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노부부가 불만 폭발하고 서양인들에게 호소하자 독일인 부부가 그럼 우리도 같이 일정을 취소하는 게 낫겠다며 동조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면 이 투어가 믿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솔직히 왕의 가이드님의 해설이 어딘가 과도한 중화 중심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우린 그냥 사실적 역사를 알고 싶었는데 의도가 있는 설명 같아 불안합니다. 우리도 개별 자유여행으로 전환하고 싶네요. 프랑스인 부부도 마찬가지로 실망했다며 함께 호텔 예약만 살리고 자유롭게 베이징 시내를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인 일행 몇 명도 그럼 우리도 합류할게요. 패키지 포기라고 나섰습니다. 결국 버스에 타 있던 유럽인 전원이 이번 투어를 취소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인 노부부의 강력한 반박과 증거 제시로 인해 이 가이드가 말하는 게 정말 편파적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전원 취소.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두 사람 이탈은 들어봤어도 전원이 이탈하는 건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모두가 호텔 로비에서 서성거리며 가이드 사무실 측에 연락하겠다고 웅성거렸습니다. 노부부는 당장 베이징 시내의 다른 호텔로 옮기겠다고 선언했고 서양인들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패키지 완전 붕괴입니다. 김민수가 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처음부터 억지 같은 해설을 하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역사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엉터리로 남을 가르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의 잘못된 가이드는 신고 대상이에요. 저희는 한국관광청뿐 아니라 베이징시 관광국 같은 곳에도 제보할 겁니다. 허가받은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정치 선전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처벌이라니. 그럴 리가 하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양인들도 노부부에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느냐.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고 연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하며 변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부부와 유럽인 전원이 그 길로 숙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로비에 멍하니 남아 회사에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밤, 저는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투어가 전부 취소되고 손님들이 이탈했다고요. 임원진은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제가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면서 곧바로 호통을 쳤습니다. 왕웨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VIP 투어가 전부 취소라니. 무슨 제가 동북공정 얘기를 했고 고구려 발해가 중국사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인 노부부가 역사 교수였고 서양인들도 그 편을 들어 다 나가버렸다고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임원진은 제 말을 듣더니 경악했습니다. 아니,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굳이 손님들 앞에서 고구려가 어쩌고 발해가 어쩌고 간도가 어떻고 정치색을 드러내. 우리가 너 보고 그런 거 하라고 했어. 해설은 중립적으로 해야지. 편파적인 논리로 손님들을 잃으면 어떡해. 저는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학계를 따랐고 동북공정을 전파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한국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상무가 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이 이탈하도록 방치한 거야? 너 칭화대 나오고 역사 전공이라며 자부심이 있겠지만 관광은 서비스 산업이야. 손님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이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VIP 투어 하나가 얼마짜린데. 전부 환불해야 하잖아. 그리고 한국 노부부가 정말 신고라도 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 치명상이야. 제가 그러나 라고 말더니 임원들이 한마디로 확 잘랐습니다. 왕회의, 내가 멋대로 고집 부리며 동북공정 운운할 때가 아니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역사가 중요할 순 있지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무리하게 드러내놓고 우리 중국 최고라고 우기는 바람에 손님 전부 날려먹었잖아. 결국 저는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오늘부로 당분간 가이드 업무 정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을 전부 날려먹은 저에게 문책이 내려진 거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긴급 회의를 열어 저를 불렀습니다. 임원진과 대표가 가득한 자리에서 저는 재차 질책받았습니다. 왕회의, 내가 칭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다니 도대체 가이드로서 정치 선동만 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우리는 손님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관광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는 계속해서 한국은 중국 일부라는 민감한 주장을 퍼뜨렸어. 그것도 한국 손님이 있을 때 말이야. 하지만 저는 국가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여기가 관영단체냐? 관광사야. 관광사. 손님에게 정견을 강제하고 동북공정이니 뭐니 논쟁 유발해서 스스로 팀을 망친 거라고. 이번 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어. VIP 코스 환불에다 평판도 급락할 거라고. 책임질래?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떤 항변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임원들도 이럴 거면 그냥 대학 가서 연구나 하지. 왜 가이드를 해서 회사에 손실을 주냐며 제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부로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회사에선 재계약 여부도 검토해보겠다며 저를 사실상 유급정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가이드 자격마저 흔들리고 회사도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 손님을 잃었으니 책임져라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제가 속으로는 여전히 중국 역사가 맞다라고 믿고 싶어도 외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해설을 거부하고 이탈해버리는 순간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해설 능력과 국가정책 운우는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깟 역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회사 임원진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노부부에게는 역사 왜곡이 범죄 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극단의 시선 속에서 저는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노부부가 실제로 여행사와 관광청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 소문에 따르면 이 투어 사건이 SNS나 한국 언론에 언급되었고 중국 가이드가 동북공정 논리로 손님들을 가르치려다 대규모 취소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정도가 들렸습니다. 회사 임원진이 불러 다시 손해배상 운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잘했다. 동북공정 전파해줘서 고맙다라도 해주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리 없지요. 오히려 괜히 외국인 관광객 다 내쫓아 버린 문제적 가이드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저는 이제 거리를 배회하며 내가 배운 역사 논리가 정말 옳은가? 혹은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것도 잠시 다시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국가정책을 옹호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하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투어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노부부는 떠났고 유럽인들도 떠났고 저는 회사에서 문책받으며 징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